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러시아인으로 의심되는 그룹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기간시설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국 가솔린 등 유류 공급의 45%를 담당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이 케이스입니다. 외교와 현실 이슈가 합쳐졌고 현재로서는 가솔린값 인상은 없습니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뽑은 지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내쫓는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당을 비난합니다. 연방 실업수당 연장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늘어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산업 예산에 대해 기존의 입장보다 액수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생일 파티장이 대량 총격 사건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포함해 6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자신에게도 총구를 겨눴습니다.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은 바이러스 사태에서 이제 터널 밖에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식당 종업원의 반 이상은 이직을 생각합니다. 반면 운동화는 뜨거운 사업 아이템이 됐습니다. 75세의 어머니가 해고당한 뒤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가며 희노애락을 몇 년 동안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큰 그 파이프라인 회사요. 조지아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용의자는 러시아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 그룹이기는 한데 이름까지도 알려졌고 과거 구소련 연방 국가들은 지금까지 해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을 해킹한 그런 그룹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외교적인 관계, 또 사이버 전쟁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럼 45%의 뭐 가솔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유를 공급하는 회사, 그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가솔린 값은 당장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현실과 상징적인 외교 두 가지가 연관이 되는 사건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송유관을 운영을 하는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주정부에서도 또 연방정부에서도 연방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직접적인 게 넘버 원이 이제 가솔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디젤도 포함되고요. 이 45%를 담당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동부 지역이요. 동부 저쪽 위부터 뭐 서부 쪽으로도 조금 오고 남부 지역까지 쭉 가르는 곳인데 가솔린, 디젤, 연료 그 밖에 이제 정유 상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걸프 해안에서부터 한 뭐 전체적으로 5,500마일 저쪽 동북부에서 쭉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 오는 길을 보면은 5,500마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해킹을 당했다 하면은 자주 나오는 멜웨어 종류의 공격으로서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요. 뭔가 이제 페이먼트를 하면 본인들에게 돈을 주면은 다시 가동하게 해주는 그런 접속을 다시 하게 하려면 시스템을 중단시켰으니까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금 그 다시 재가동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페이먼트를 했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지금 메인 파이프라인은 아직도 운영되지 않지만 그 밖에 이제 그 큰 그 송유관 파이프라인도 가지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그 운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포인트 정도 가동을 한 거예요. 작은 그 파이프라인의 그 터미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 해서 가솔린 값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며칠 동안 이어지고 해결되면 값은 오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흘이 됐기 때문에 언제
메인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솔린 값이 오르느냐 오르지 않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17개 주 해당 지역을 말씀드리면 알라바마, 알칸소, 워싱턴 DC,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아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그리고 가장 서쪽에 이제 텍사스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다시 이제 버지니아, 알파벳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개 주 새로운 사이버 조직이라고 하는데 프로페셔널 사이버 조직입니다. 다크사이드, 어두운 면이라는 이름의 다크사이드라는 러시안 조직인데 이 조직이 의도를 하고 공격을 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고 공격을 한 것인지는 뭐 지금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국방부가 개입됐죠. 상무부 개입됐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에너지부, 또 교통부 당연하겠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수사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정부로서는 디지털 안보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방 계약자에게 더 강한 디지털 안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해서 미국의 기간 산업 역사상 최악의 공격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250...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외적으로 중요한 뉴스라고 하면은 미국 내적으로는 지금 공화당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이 조지아주인데 플로리다까지 가서 지금 뭐 미성년자를 뭔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고 거래가 왔다 갔다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맷 게이츠,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 이 두 사람이 같이 아주 단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죠. 연설을 하고 뭐 아메리카 포스트 캠페인이라고 해서요 하는데 보니까 다 뭐 지금까지 해왔었던 얘기니까 뭐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주의 아주 모인 분들 보니까 나이가 적어도 다 60대는 넘으신 분들이었어요. 은퇴촌이 많으니까 플로리다주예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은퇴촌에서 한때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할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지금 여러분의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라고 얘기하니까 이 의원들도 예스라고 맞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죠.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자꾸만 이제 주말 사이에 리즈 체니가 넘버 서열 공화당의 정치인으로서 안 된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뉴욕주가 지역구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계속 시사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스테파닉 의원이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답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공화당에 결국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메릴랜드가 지역구인 레리 호건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잘 알려진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아담 캥징얼 그런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시사 토크쇼를 많이 했습니다. 레리 호건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는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것 같으냐? 왜 이렇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가라고 물어보면은 보복당할까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I think they're concerned about retaliation from the president.
they're concerned about being attacked within the party, and 네, 그러니까 이제 전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보복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해서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정말로 뭐 막말, 인신공격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무섭죠. 대단히 무섭죠. 그런데 무서움보다도 어째서 피한다 이런 느낌도 있다는 형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충성서약을 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니면 쫓겨나느냐 당에서 리즈 체니처럼 그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 나라가 처한 그런 그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될 때인데 이건 완전히 당내에서 누가 누구에게 공격을 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자신이 볼 때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Well, it's sort of a circular firing squad where we're just attacking members of our own party instead of focusing on solving problems or standing up and having an argument that we can debate the Democrats on some of the thing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shing through. 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 정치인인 하원 의원이요. 아담 킹징을 이 의원과 예를 들어서 리즈 체니 하원 서열 지금까지는 3위지만 아마 수요일이면은 빠르면 수요일에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원들이 나중에 이 시기를 지나고 공화당의 새로운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계속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아담 킹징얼 의원은 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론의 쟁점이 뭐냐 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앵커가 물어보니까 토론의 쟁점이 아니 리즈 체니가 케빈 맥카시라는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고 리즈 체니는 내려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공화당의 하원 대표가 했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네, 왜 소리가 안 나죠? 제가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저의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참 이상하네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는데 소리가 일단 안 나니까요. 해서 케빈 맥카시가 한 1월 6일에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은 뒤에 이게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하고는 케빈 맥카시는 분위기 봐서 조금 있다가 이것을 싹 태도를 바꿔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모든 것을 다 간다 해서 타이타닉에 비교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타이타닉이다. 막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물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도 배 중간에서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우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공화당이라는 배는 아주 좋은 거야. 이러면서 점점 침몰을 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구명보트에 타려고 여자 옷을 찾고 다니던 사람은 트럼프다. 지금 그런 형태로 공화당의 모습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들을 하는 그런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고 영국의 가디안의 워싱턴 특파원이 얘기하기를 이미 공화당은 트럼프 DNA가 꽉 박혀버렸다. 트럼프 DNA가 박혀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공화당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맥스와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스크린라이터, 스피치라이터요. 연설문을 작성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데이비드 리시라는 사람이고 뉴스맥스의 호스트가 라피널티라는 그런 호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인터뷰 내용 자체는 다른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일론 머스크에 관한 테슬라의 인터뷰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연결해서 답변하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을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뉴스맥스의 시청자에게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하는 이런 것이다. 그게 비슷하다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호스트가 아니 지금 이슈 자체가 일론 머스크인데 이 얘기를 할 것인가 다른 얘기를 할 것인가 했더니 아니 왜 도미니언 그 기계 얘기를 하지 않느냐. 뉴스맥스가 도미니언 투표회사에게 고소를 당한 뒤에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중간에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도 아니에요. 시작 부분에서 할 수 없다 하고는 이 뉴스맥스의 그 진행자가 끊어버린.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그 선거 이후의 후유증은 끝나지 않았고 미래로 나가자고 얘기는 하면서 미래로 나가지 않고 자꾸만 이것이 이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쭉 팔로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어머 정말 부정선거가 있는가 그것을 또 그 노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형태로 돼서 미국은 굉장히 지금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과는 우주전쟁도 해야지 되죠. 러시아와도 또 다른 전쟁을 해야지 되죠. 그런데 쓰여질 동력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만약에 공화당이 당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확 쏠려서 뭔가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게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공화당은 그야말로 뭐 정말 지금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할 테고 어쩌면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학적인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공화당의 당내 분열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문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뭔가가 그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연방 수사국이 미국의 그 기간 산업 해킹 가운데서 최대였었던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를 해킹한 주체가 러시아의 다크사이드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루에 뭐 1억 갤런 정도를 트랜스포팅이 뭐죠? 1억 갤런 정도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파이프라인이니까 그 수송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 금요일부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일부는 지금 돌아왔으니까 아직도 연료값이 올라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전문가들이 쭉 그 분석을 하기에 이 다크사이드가 미국의 기간 산업을 공격한 것이 굉장히 그 다크사이더 해커들로서는 성공적이었다. 대단히 아주 정말 가장 성공적이었다. most significant 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공적인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1 사건이 미국의 재정 그 센터를 뉴욕 그 재정 센터를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을 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미국에서 바로 이 콜로니얼 그 파이프라인 회사가 가장 큰 수송 라인입니다. 하루에 1억 갤런을 수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45% 미국의 그 연료 수송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 심장을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라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연관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그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슨앤존슨이 열흘 동안 식품의약국에 의해서 접종이 중지됐었습니다. 접종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지됐죠. 그 일이 있은 뒤에 미국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집단 면역, 뭐 70%까지 백신 접종을 맞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한 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게 이제 4월 13일이었는데 딱 그 열흘 중단됐었는데
그 4월 13일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330만 명 이상인데 지금은 뭐 200만 명 조금 넘고 하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접종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론 같은 것을 들어보면은 그거 봐. 백신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존슨앤존슨의 백신의 문제가 뭐 68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아서 한 번 접종받는 거죠. 접종을 받아서 뭐 6명이었었죠. 당시에 6명이 그것도 전부 이제 50세 아래의 여성들, 가임 여성들이 이상, 아주 그 드문 이상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은 식품의약국이 실수했다. 그 한창 피치를 올릴 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흘 뒤에 다시 승인을 했고요. 그 뒤부터 백신 접종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서 일부 주에서는 뭐 위스콘신이라든가 아이오와 캐롤라이나 주에서 연방정부에 우리 백신을 좀 덜 달라고 그만큼 줘도 낭비하니까 덜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것은 주지사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주지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접종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아이오와라든가 캐롤라이나라든가 공화당 지역인 것은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미국 사람들이 성인의 58%가 적어도 한 번은 접종을 받았습니다. 2번 다 접종받은 사람은 뭐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뭐 4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백신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축복이죠. 아프리카 같은 데는 1%도 접종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은 한 번 맞으면 되고 다른 2개의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많이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백신이 남으니까 이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백신 관광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을 하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한국은 이제 9월까지 다 백신 접종하겠다 하는데 이제 21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과 처음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죠. 처음 만나면은 서로 주고받는 게 좀 있는 게 또 외교의 그 관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주 그 타이밍도 좋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백신이 남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이 또 백신이 생산을 하지 않고 해서 없으니까 한국에 많이 그 백신을 판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백악관에서 주말에 얘기하기는 집단 면역은 70% 이상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터널 밖에 불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터널 밖을 나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저쪽 그 아주 컴컴한 터널에서 쭉 이렇게 오다가 터널 밖에 환한 빛이 보이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1년 이제 좀 넘었네요. 겪는 동안에 1억 5,900만 명이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330만 명입니다. 1억 5,900만 명이 세계적으로 감염됐는데 미국에서는 3,300만 명, 미국 인구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그 3,300만 명이니까 4분의 1 정도가 미국에서 감염자가 4분의 1이 나온 거예요. 25%가 전체 세계 감염자의. 미국 인구는요, 세계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현재 새로운 센서스에 따르면 4.25%인데 세계 감염자의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세계가 330만 명, 미국이 지금 거의 6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4.25%인데 20% 이상이네요. 5분의 1 이상 사망자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백 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괜찮은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하니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도 조금 이제 좀 쉽게 좀 벗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렵게 그 1년 넘게 참 그 어렵게 견디셨습니다. 어제가 마더스데이였는데 2번이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마더스데이를 맞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콜로라도주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콜로라도주에서 얼마 전에도 마켓에서 10명이 숨지는 이 대량 살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그 트레일러 파크, 모빌 파크요.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7명이 숨졌습니다. 6명은 용의자가 살해했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본인은 자살을 했죠. 제가 지금 콜로라도 그쪽에서 나오는 그 매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원인이 무엇인가, 다만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생일 파티 중이었기 때문에, 생일 파티가 이건 무슨 영화도 아니고 대부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살해 현장이 된 건데요. 숨진 사람이 이제 일찍 생일 파티에 갔다가 일찍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 남자분이 나와 나의 와이프는 일찍 나왔는데 내 와이프의 엄마와 와이프의 브라더 2명과, 그리고 다 생일 파티인데 친인척이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이 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는 다행히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어린이들이 전혀 다치지 않은 건 아니죠. 현장에서 굉장히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했었다는 건데, 이게 3월 22일에 볼더에서, 콜로라도 볼더의 그 슈퍼마켓에서 뭐 파킹lot 에서부터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10명을 살해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뭐 2달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미국에서 대량 살상 사건, 대량 살해 사건은 전부 거의 총입니다. 총. 뭐 다른 흉기로 그렇게 빨리 사람을 그 숨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 사이에 이제 누군가가 제압을 한다든지 하니까, 이런 대량 그 살상 사건이, 총기 사건이 지난주에 4명, 적어도 4명 이상 숨진 사건이 9건이 미국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총기 규제 이런 말도 이번에는 나오지 않네요. 많이 일어나면 무뎌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많은 그 급한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는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기간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큰 돈이 풀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와 조금 더 협상을 할 여지를 보였습니다. 액수를 조금 올려도 된다, 뭐 이런 형태예요. 일요일에 이제 본인의 지역구인 켄터키주의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6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까지는 할 수 있다. 그것도 현재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책정해 놓은 것은 2조 그 3천억 달러니까 많이 해도 8천억 달러도 382, 24,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최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래도 공화당에서 지난달에 백악관에 보낸, 공화당 상원에서 우리 이만큼 할 수 있다고 보낸 것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주 그게 이제 6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자신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천억 달러 이상은 절대로 안 돼. 공화당에서 이제 백악관에 보낸 게 뭐 5천 뭐 몇백억 달러였거든요. 6천억 달러 조금 안 되는 것. 거기에 이제 조금 보태서 이제 미치 매코넬 대표는 6천억 달러 이상은 안 돼 했는데, 지금 8천억 달러까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6천억 달러에서 3분의 1을 30%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책정해 놓은 것보다는 훨씬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협상할 여지를 그 보여줬다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찬반 의견이 있으십니다. 실업수당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알칸소라든가 몬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확실하게 밝혔어요.
연방 실업수당이 원래 이제 6월 달까지로 돼 있는 게 9월 달까지로 연장이 됐잖아요. 일주일에 $300씩. 그리고 이제 플러스 각 주정부마다 이건 실업수당이 다릅니다. 또 본인들이 벌었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는데 우리는 연방 실업수당을 9월 달까지 연장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법이 우선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민법 같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연방법이 우선이긴 한데 그래도 그 주정부, 시정부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 뭔가를 조금씩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칸소라든가 몬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이제 연방 실업수당을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좀 봐야지 되고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예요. 9월 이전에 연방 그 실업수당 주는 거 끝내야지 된다 하는데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 여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제 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고 현 행정부이기 때문에 다만 공화당 주에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이제 변형을 해서 조금의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지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 자체를 하지 않지는 할 수도 없고요. 법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는. 그런데 4월 달에 이제 일자리가 26만 6천 개밖에 창출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원이 계속 돼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일자리가 뭐 하고 싶어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 3월 달에 91만 뭐 몇천 개에서 26만 6천 개로 줄어들지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분석을 해줬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일자리를 아무리 찾아봤자 내가 그 원한다거나 내가 전에 했었던 일자리를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 하고 포기한 사람이 적어도 3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지난달에는 유난히 이제 그만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케어한다던가 학교를 보내도 또 케어센터가 없으니까요. 그런 이유 등으로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해서 팬데믹 기간 중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고도 얘기를 또 해요. 임금이 조금 그 올랐거든요. 4월 달에 0.7%가 올라서 회사에서 이제 좋은 조건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호텔이라든가 식당 업계 또 그 창고 직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달에 이 일자리는 조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막 힘들어하고 하다가 백신 접종까지 받았어요. 조금의 여유가 생겼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고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나오는 인도 같은 데 가서 미국인이지만 숨졌다고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에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지 돼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해서 아주 편안하게는 내가 자연과 가까워지게 이런 거는 그런 거 좋은 건데 마음껏 좋은 건데 직업에 있어서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은 내가 앞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버신 분이라도 이거는 안 되겠어 하면서 이젠 백신도 맞았고 9월 달까지는 실업수당이 연장이 되니까 이참에 몇 개월 기간 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페이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간다던가 이 그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곳 전에 일했었던 곳보다 그런 것을 찾느라고 지금이 이제 완충 기간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One Fair Wage라는 조사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종업원의 반 정도는 반 이상이에요. 53%는 이직을 생각한답니다. 나 이제 식당 일은 더 이상 안 하겠어. 너무 위험해. 뭐 돈이 제일 돈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잘못 드리네요. 어떤 때는 이렇게 잘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이 조사가 표본이 2,800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인타운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전에 자주 갔었던 식당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전에 그분이 그 식당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뭐 식당 측에 여쭤보진 않았지만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보니까 사람 구합니다 하는 그 사인이 붙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임금과 팁이 너무 적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76%나 됐고요. 내가 식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긴 하지만 이직도 생각을 해보지만 적절한 임금을 받으면 수입이 적절하면은 그대로 머물 수도 있어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78% 정도 됩니다. 네, 운동화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팬데믹이 정말 많은 생활을 바꾸는데 사업도 바꿉니다. 스니커 앱, 운동화 앱이 있어서요. 정말 오래 그 돈을 운동화 앱 등을 통해서 잘 번 회사들이 있습니다. 운동화는 뭐 바이러스 이전에도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팬데믹 때는 이제 집에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운동화에 굉장히 그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역이 된 거예요. 이게 수요가 적은 나라에서 사서 수요가 많은 나라에 파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운동화 신으시는 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 특히 뭐 나이키의 뭐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것들을 샀는데 이게 의외로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곳에 요즘은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스토어에 못 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매값보다는 싸게 팔죠. 당연히. 해서 중고 판매만 하더라도 100억 달러 시장이랍니다. 중고 운동화 판매가 남이 신던 운동화인데 물론 그 중고 가운데는 사놓고 내가 발을 줄이고 신어야지 여성분들 내가 살 빼고 입어야지 하고 옷 사놓고 못 입으시는 그런 것처럼 운동화 내가 발 빼고 신어야지 해서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새 것도 많아요. 중고라고 말은 그렇지만 그런 시장이 100억 달러인데 2019년도에 중고 운동화 시장은 6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40%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2030년에는 이 시장이 300억 달러 시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유명한 선수 누가 신었다 이런 거 나오면 완전히 컨설트장에 가는 뭐 암표처럼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몇 시간 동안 이 앱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거 나오나? 소셜미디어도 막 보면서 이 운동화 어디 가면 살 수 있는가? 예전에 그 이베이가 처음 시작됐었을 때 이베이가 지금은 뭐 그냥 buy it now 값으로 정한 경우가 많지만 이제 1센트라도 더 주는 사람이 갔잖아요. 경매. 그거 보느라고 막 봤었던 그런 것처럼 운동화에 대한 열기가 지금 이렇게 심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최근의 얘기는 아닌데 2016년도에 그래서 최근까지 이어졌죠. 2016년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일부를 이렇게 들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 해고당했어. 전화 줘. 그 어머니가 75세 호텔에서 이제 하우스키퍼 일을 하셨는데 아주 단정하게 그 입으시고요. 아주 수트를 단정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올리시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그런 그 어머니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 해고당했어. 아들아 전화 줘. 이래서 아들이 그 다음부터 엄마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하셨는데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실만하다 하면서 엄마랑 같이 말하자면 버킷리스트예요. 해서 아들이 같이 소젖도 짜보고 또 어디 가서 댄싱도 함께 하고 힙합 댄싱 아들이랑 엄마랑 같이 하더라니까요. 하고 근데 이 아들이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예요. 전부 이것을 몇 년 동안 기록을 한 겁니다.
영화로 만들었어요. 벤치에 쓸쓸하게 이제 코트 입고 앉아 계시는 어머니, 아직도 그 여성성이 많으세요. 이 어머니가 하면서 그래도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나이가 든다는 것,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 뭐 하는 것을 제목 자체는 duty free. 네, 그러니까 의무에서부터의 자유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들뿐만이 아니라요, 아주 훌륭한 고등학생도 있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미주리주의 그 세인트 찰스 웨스트 하이스쿨을 졸업한 학생인데 주립대학교에 총장 장학금을 받고 갔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대학교에 갈 때 쓰려고 $1,000를 세이빙을 했습니다. 이 $1,000는 내가 전체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다른 학생에게 기부를 한 거예요. 강혜신이었습니다.